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몰려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외 연구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나이 또래 사람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1977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전국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론 뭐 이 당시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뭐 전국이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에 쌓였었고,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었던 고상돈 씨는 국민적 영웅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지금 사진인데, 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당시에 이제 짐이, 이 짐이거든요. 그때 이 한국 등산대가 가지고 왔던 짐인데, 이 짐의 무게가 개당 25kg짜리 짐을, 요 하나가 25kg, 600개를 네팔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까지 그 짐을 실어 올리는데, 포터가 700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돈이 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등정에 참여했던, 그 엑스페디션에 참여했던, 우리 그 원정대원들도 숫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 전체가 다 원정대원들. 이분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베이스 캠프에서 그 다음 캠프, 그 다음 캠프, 그 다음 캠프로 짐을 계속해서 운반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려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다음 캠프로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 캠프에 짐을 갖다 놔야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2, 30명씩 되는 분들이, 포터 빼고요, 모두 이렇게 하나의 캠프에서 다음 캠프까지 짐을 수송해서 올리는데 다들 협조를 해서 협동을 해서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등정 대원들이 정상에 올라서는 거죠. 이분이 이제 당시 정상에 올랐었던 고상돈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불행하게 다른 산 원정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런 기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극지법이라고 합니다. 극지법이라고 불러요. 극지법이라고 부르는데 폴라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극지법이냐 하면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남극 그 대륙 정복하는데 아문센하고 경쟁을 했었던 스콧 원정대입니다. 스콧 원정대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 각지의 오지를 원정하고 거기를 탐험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음식물과 기타 보급품을 실어 나르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소수정예의 대원들이 그 목적이 되는, 남극점이면 남극점, 에베레스트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내려오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엑스페디션을 했어요. 이 방법을 극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세기 초반, 20세기 후반까지도 이 기법은 주로 탐험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었어요. 이런 기법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라이놀트 메스런입니다. 독일계 이태리인입니다. 독일계 이태리인. 그 독일하고 이태리 접경지대 가면은 독일 말을 쓰는 이태리 마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거기서 자란 분인데, 태어나고 자란 분인데, 그 마을 바로 뒤에 이제 티롤리안 알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뒷마당이 알프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등산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등반을 했는데,
앞서 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원정대가 77년에 극지법을 사용해가지고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홀트 메스너 이분이 78년에 같은 에베레스트산을 동료 한 명하고 동료 한 명과 같이 무산소로 올라갔습니다. 무산소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수십 명이 몰려가갖고 한두 명을 정상에 올리는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의 극지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소수정예의 몇 명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걸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알파인 스타일. 알파인 스타일의 등산이 이게 혁명아인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전까지 했었던 뭐 수십 년씩 내려왔던 그런 어떤 탐험 기법을 갖다 일거에 뒤집어 엎는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7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80년에는 아예 동료 한 명도 떼놓고 혼자서 무산소로 단독 등정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도 극지법을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알파인 스타일이 이제 가장 첨단적인 기법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등산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이런 원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수 정예로 해가지고 몇 명이 딱 움직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해외 발굴, 해외 조사, 해외 연구 이런 것도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는 이런 극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갔어요. 여기 지금 사진 나온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있는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있잖아요. 국립박물관에 그 서역을 탐험했던 일본 사람이 서역을 탐험하고 그 서역에서 가져온 유물들을 국립박물관의 전신인 총독부 박물관인가? 거기다 뒀는데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그냥 그 유물을 다 두고 갔죠. 그래서 그 유물이 지금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죠. 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런 오타니 원정대도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한 20세기 초중반까지 전형적인 해외 원정의 기법이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도 뭐 이런 오지에 가면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대규모 발굴단이 조사단이 들어가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있겠죠.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를 주로 들어갔는데 이런 데는 가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갖고 옛날처럼 그렇게 대규모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현지 고고학자들이 그걸 놔두질 않습니다. 아니, 자기 멀쩡하게 다 자기 나라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그걸 외국에서 그렇게 수십 명씩 몰려가고 발굴하게 놔두겠어요? 허가를 주지도 않고 놔두지도 않아요. 설사 와서 한다 그래도 정말로 좀 대단한 유적지 이런 데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 고고학자가 멀쩡하게 다 있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도 해외 조사를 할 때 조사단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 숫자를 줄여야 돼요. 현지로 들어갈 때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 쓸데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대규모 원정단, 대규모 조사단이 들어가고 작업을 하면은 정말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사이트를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에 있는 학자들의 견제를 당해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자의 숫자를 해외 연구를 할 때는 무조건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혼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분은 저희가 그 샘플링을 하다가 김영준 박사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샘플링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만난 미국 학자인데 이분은 혼자 돌아다녀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현지를 조사하면서요. 이제 우리 오창석 박사인데 오창석 박사도 인도에서 작업할 때 혼자 들어가서 작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샘플링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볼까요? 이게 지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고고학 발굴 현장의 발굴단이에요. 발굴단인데 대부분은 뭐 다 인도
고고학자분들이시고요. 이분이 발굴 대장인 신대 박사, 요 앞에는 다 인도 대학원생들, 고고학자들도 이미 졸업한 고고학자들도 끼어 있겠지만은 여기도 보십시오. 미국 학자 한 명 있죠. 다르게 들어온 또 미국 학자 한 분, 그리고 오창석 박사, 김용준 박사.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 학자분으로 들었습니다. 헝가리 학자분. 무슨 얘기냐면은 현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 발굴조사단에 들어가고 학술조사를 하려면은 절대로 규모가 크면 안 돼요. 필요 없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지 학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지 외국에서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는 최대한 그 가서 조사하는 조사단의 규모를 줄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면 돼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정말 자기 혼자서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두 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단, 현지 학자의 발굴단 안에 비지팅 스칼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도 경계심을 낮추고 정말 중요한 어떤 학습 대상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억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몰려가면은 경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 이상 요즘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 연구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크기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몰려가고 다른 나라에 가고 작업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굉장히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결국은 제가 앞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최대한 경량화하고 최대한 숫자를 줄이고 또 지금보다는 훨씬 단가가 싸게 먹히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외 나와서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전부 그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대규모 발굴당은 안 돼요. 더 이상은. 그거는 이미 지나간 세월의 인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